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이반 일리치의 죽음. 지은이 톨스토이. 옮기니 이강은. 출판사 창비.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삶에 대한 톨스토이의 생각과 문제의식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작품은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분석, 묘사하고 그것을 극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보편적 삶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판사로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반 일리치는 성공의 정점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갑니다. 죽음 앞에서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고통스럽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한 인간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되짚어보며 그 의미를 파고드는 과정을 매우 밀도 있고 설득력 있게 그려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운명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감동적인 장면을 빼곡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반 일리치의 죽음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커다란 법원 건물, 멜빈스키 집안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관들과 검사는 휴정 시간에 이반 에고로비치 셰베크의 집무실에 모여들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크라소프 사건을 화제에 올렸다. 퓨도르 바실리에비치는 이 사건이 애초에 사법부 관할이 될 수 없는 문제라며 열을 올려 주장했고, 이반 에고로비치는 제 나름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던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그에 대해 가타부타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고 그저 방금 배달된 신문 베도모스지를 이리저리 펼치며 읽고 있었다. 여러분. 신문을 읽고 있던 뾰트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는군요. 그게 정말입니까?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뾰트르는 아직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신문을 퓨도르 바실리에비치에게 내밀었다. 검은색으로 진하게 테두리친 부골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다. 프라스코피아 표도로브나 골로비나는 비통한 마음으로 친지 여러분께 사랑하는 남편, 항소법원 판사 이반 일리치 골로빈이 1882년 2월 4일 운명하였음을 삼가 알리는 바입니다. 발인은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동료였고 그들 모두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반 일리치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누운 지 벌써 몇 주가 된 상태였고 이미 불치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의 보직은 공속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가 사망하고 나면 알렉시에프가 그 자리에 임명될 것이고 알렉시에프 자리에는 빈니코프나 시타벨이 임명될 것이라는 설이 이미 나돌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모여있던 이 고위급 인사들이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린 생각은 이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자신과 동료들의 자리 이동이나 승진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 시타벨이나 비니코프의 자리는 틀림없이 나일 것이다. 퓨도르 바실리에비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자리였어. 이번 승진으로 개인 집무실이 생기고 연봉도 800루블 이상 오르겠지? 이제 깔루가에 있는 처남을 이곳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넣어야겠군.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내가 아주 좋다고 하겠지. 앞으론 처갓집 식구들을 위해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느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못하겠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뾰트르 이바노비치가 다 들리도록 말을 꺼냈다. 참 안 됐군요. 그런데 그분 진짜 병이 뭐였답니까? 의사들도 뭐라고 진단을 내리지 못했답니다. 아니, 진단을 내리긴 했는데 저마다 소견이 달랐다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만 해도 회복될 것 같았는데 저는 신년 명절 이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봐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남긴 재산은 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아내 몫으로 아주 조금 있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별거 아닌 정도라네요. 어쨌든 한번 가봐야 하겠지요. 한데 워낙 그 집이 멀어서. 당신 집에서 멀다는 것이겠지요. 당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제가 강 건너에 산다고 또 뭐라 하시는 겁니까? 뾰트르 이바노비치가 웃음을 띠며 쉐베크를 바라보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시내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는 등 이야기를 잠시 더 나누다가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다. 동료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 이동과 보직 변경 등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러듯이 그들도 죽은 게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겠어, 죽었는데. 하지만 난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들 각자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느낌을 가졌다. 그런 생각 중에서도 고인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이른바 이반 일리치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또 생각한 것이라고는 이제 예의상 어쩔 수 없이 추도식에 참여해서 미망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는 등 아주 귀찮은 의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떨떠름한 사실이었다. 그들 중 누구보다 고인과 가까웠던 사람은 퓨도르 바실리에비치와 뾰트르 이바노비치였다. 특히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법률학교를 같이 다닌 오랜 친구였고 이반 일리치에게 빚진 게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었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집에 들어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내에게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어쩌면 처남을 그들의 관할 구역으로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잠시 숨도 돌리지 않고 연미복으로 갈아입고 이반 일리치의 집으로 출발했다. 이반 일리치의 집 앞에는 사륜마차 한 대와 이륜마차 2대가 서 있었다. 아래층 현관 입구 옷걸이 옆에는 금가루를 입힌 네이스와 금술로 장식된 번쩍이는 관 뚜껑이 벽에 기대 세워져 있었다. 그의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부인들이 외투를 벗고 있었다. 한 명은 이반 일리치의 여동생으로 아는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부인이었다. 뾰트르 이바노비치의 동료인 시바르츠가 위층에서 내려오다가 막 현관에 들어서는 그를 발견하고는 계단 위쪽에 멈춰서서 눈을 찡긋해 보였다. 그건 이반 일리치는 참 바보처럼 살다 갔네요. 당신이나 나하고는 다르게 말이죠.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영국식으로 턱수염을 기른 시바르치의 얼굴과 연미복을 걸친 아주 호리호리한 몸매는 언제나 그렇듯이 제법 우아하고 근엄한 풍모를 자아냈다. 이런 근엄한 모습은 시바르치의 경박한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아주 그럴듯해 보인다고 뾰트르 이바노치비는 생각했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부인들이 먼저 지나가도록 비켜서 있다가 천천히 그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시바르치는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위쪽 계단에 멈춰서 있었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카드놀이할 장소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분명했다. 부인들은 계단을 지나 미망인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시바르츠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 장난기 어린 시선은 감추지 못했다. 그는 눈썹을 움직여 뾰트르 이바노비치에게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오른쪽 방을 가리켰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이런 자리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뭘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방에 들어섰다. 이런 경우 성호를 그으면 결코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하지만 성호를 그으면서 무릎이라도 꿇고 예를 올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는 적당히 절충안을 택하기로 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며 성호를 긋고 조금 허리를 숙여 예를 올렸다. 그렇게 팔을 움직이고 머리를 숙이면서 그는 할 수 있는 한 방을 둘러보았다. 조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사람 둘이 성호를 그으며 막 방을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김나지움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한 할머니는 어떠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이상하게 눈썹이 치켜 올라간 한 부인이 그 할머니 옆에서 무슨 말인지를 속삭였다. 프로코트를 차려입은 부사제는 거침없고 단호한 표정으로 낭낭하게 뭔가를 읽고 있었는데 그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한 분위기였다. 부엌일을 돕는 하인 게라심이 사뿐사뿐 뾰트르 이바노비치 앞을 지나가며 마룻바닥에 뭔가를 뿌렸다. 그 모습을 보고 나자 뾰트르 이바노비치의 코에 부패하기 시작한 시신 냄새가 얼핏 느껴졌다. 이반 일리치에게 마지막 병문안을 왔을 때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이 남자를 서재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아주 충실하게 병수발을 들었고 이반 일리치는 그런 그를 각별히 아꼈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거듭 성호를 그으며 시신이 담긴 광과 부사제와 구석 탁자에 놓인 성상들 중간쯤을 향해 가볍게 허리를 굽혔다. 그러다가 성호를 긋는 손동작이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들자 동작을 멈추고 고인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죽어서 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고인의 모습은 아주 묵직해 보였다. 뻣뻣하게 굳은 사지는 관 속 안가미에 푹 잠겨있고 두 번 다시 들지 못할 머리는 베개를 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죽은 사람다웠다. 또한 푹 꺼진 관자놀이, 윗입술을 내리 누를 듯이 높이 솟은 코, 그리고 밀랍 같은 누런 이마가 훤히 드러나 있었는데 그 역시 죽은 사람다웠다. 생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뾰트르 이바노비치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이반 일리치는 훨씬 마르긴 했지만 얼굴은 훨씬 잘생겨 보였고 더구나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진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얼굴에는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또 제대로 해냈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 외에도 그 얼굴에는 산자들에게서 뭔가를 질책하거나 경고하는 듯한 표정도 엿보였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이런 경고의 표정이 적절한 것이 아니거나 적어도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어쩐지 마음이 깨름직해져서 다시 한번 서둘러 성호를 긋고는 자신이 보기에도 실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하게 몸을 돌려 방을 빠져나왔다. 시바르치는 통로로 사용하는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서 뒷짐을 진 양손으로 원통형 모자를 까불거리고 있었다. 말쑥하고 우아하면서도 장난기 어린 시바르치의 모습을 보자 뾰트르 이바노비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시바르치 같은 저런 인물은 이런 추도식은 물론이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 어떤 일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반 일리치 추도식 같은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의 일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밤 시종이 탁자에 양초 4개를 가져다 세워놓는 동안 우리가 새 카드 한 벌을 뜯어서 섞는 일을 방해받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밤 우리가 즐겁게 보내는 걸 방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대체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는 옆으로 지나가는 뾰트르 이바노비치에게 귓속말로 이런 말을 하면서 뾰도르 바실리에비치 집에서 모이기로 했으니 거기로 오라고 했다. 그러나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오늘 저녁 카드놀이를 즐길 운명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다. 그때 미망인 프라스코비아 뾰도로프나 부인이 다른 부인들과 함께 자신의 방에서 나와 빈소가 차려진 방으로 안내했다. 키가 크지 않고 살집이 투실투실한 프라스코비아 뾰도로브나는 어떻게든 날씬하게 보이려고 애썼지만 어깨부터 아래쪽으로 펑퍼짐한 몸매를 어쩔 수는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레이스가 달린 베일을
쓰고 있었는데 눈썹은 빈소에서 관 맞은편에 서 있던 부인처럼 기이하게 치켜 올라가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뾰도로브나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이제 곧 추도식이 있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시바르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러겠다는 것인지 안 그러겠다는 것인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어정쩡하게 인사로 응답했다. 프라스코비아 뾰도로브나는 보트르 이바노비치를 알아보고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가까이에 다가와서는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이반 일리치의 가장 절친한 친구분이 오셨군요. 그녀는 자신의 이런 말에 대한 마땅한 처신을 기대한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이 대목에서라면 성호를 긋고 손을 마주 잡으며 한숨을 내쉬고는 힘을 내셔야지요 하고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바로 그렇게 했다.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그는 결과가 바란대로 아주 잘 되었다고 느꼈다. 그도 감동하고 그녀도 감동했던 것이다.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 이리 오세요.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미망인이 말했다. 팔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뾰트르 이바노비치가 팔을 내밀었고 팔짱을 낀 두 사람은 시바르치 옆을 지나 안쪽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시바르치는 뾰트르 이바노비치에게 안 됐다는 표정으로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가드는 날아갔네요. 못 오시면 다른 사람을 부를 겁니다. 혹시 빠져나오시면 오세요. 5시면 어때요? 장난기가 어린 그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좀 전보다 더 깊고 더 슬프게 한숨을 내쉬었고 프라스코비아 뾰도로브나는 그의 팔을 힘주어 꼭 잡으며 감사의 표시를 했다. 그들은 램프 불빛이 은은하고 방 전체가 분홍색 크레톤 천으로 덮인 응접실로 들어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소파에,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등받이가 없는 낮은 간이 소파에 앉았다. 그런데 마침 간이 소파의 스프링이 망가져 앉은 자리 밑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람에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아주 불편했다. 프라스코피아 뾰도로브나는 다른 의자에 앉으라고 주의를 환기하려고 했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에 그런 배려까지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그냥 그대로 두었다. 간이 소파에 앉으며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가 생전에 이 응접실을 꾸미면서 녹색 나뭇잎이 그려진 바로 이 분홍색 크레톤천을 쓰면 어떻겠냐고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녀가 탁자 옆을 지나 소파에 앉을 때 응접실에는 온통 자잘한 물건들과 가구들이 들어차 있었다. 검은 게이프 망토에 검은 네이스가 탁자 테두리의 장식 조각에 걸리고 말았다. 뾰트르 이바노비치가 그녀를 도와주려고 조금 몸을 일으키자 깔고 앉았던 간이 소파의 스프링이 부르르 몸소리를 치며 그를 밀쳐냈다. 미망인이 직접 네이스를 풀어내려는 것을 보고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부풀어 오른 소파를 다시 잘 다스려 깔고 앉았다. 하지만 미망인이 네이스를 제대로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뾰뚜르 이바노비치가 다시 일어났고 그러자 눌려있던 소파의 스프링이 튀어오르며 이번에는 끼기익 소리까지 냈다. 잠깐의 이런 소동이 끝나자 그녀는 깨끗하고 얇은 면 손수건을 꺼내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레이스가 걸리고 간이 소파와 씨름한 탓에 기분이 식어버린 뾰뚜르 이바노비치는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 있었다. 이 어색한 자리의 분위기를 깬 것은 이반 일리치의 식사를 담당하던 집사 쇼콜로프였다. 그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부인이 지정했던 묘지를 사용하려면 돈이 200루블이 된다는 보고를 하러 들어왔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뾰뚜르 이바노비치를 바라보고는 참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프랑스어로 말했다. 뾰뚜르 이바노비치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10분 이해하고 남는다는 표정으로 무언의 신호를 보내주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계시지요. 그녀는 아주 너그러우면서도 기운이 쭉 빠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소콜로프와 묘지 가격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뾰뚜르 이바노비치는 담배를 피우면서 그녀가 땅값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결국 적절한 가격의 맷자리를 정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맷자리를 결정하고 나서 그에 덧붙여 성가대 문제에 관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볼일을 마친 쇼콜로프가 자리를 떠났다. 제가 직접 이렇게 일을 다 처리해야 한답니다. 그녀는 탁자에 있던 앨범들을 한쪽으로 밀어 놓으며 뾰뚜르 이바노비치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뾰뚜르 이바노비치의 담뱃재가 탁자에 떨어지려는 모습을 보고 지체 없이 재떨이를 앞에다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다. 슬프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일종의 가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은 그 일을 위한 일에 매달리는 게 그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다시 울려는 듯 손수건을 꺼내들었다가 갑자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는 듯이 몸을 추스리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은 선생님께 의논드릴 일이 있어요. 뾰뚜르 이바노비치는 엉덩이 밑에서 움찔거리는 소파의 스프링이 다시 튀어오르지 않도록 잘 누르면서 몸을 조금 굽혀 이해를 갖춰 보였다. 그이는 숨을 거두기 전 며칠 동안 아주 끔찍하게 괴로워했어요. 몹시 고통을 받으셨군요. 뾰뚜르 이바노비치가 되물었다. 네, 끔찍했지요.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내내 비명을 질렀지요. 사흘 밤낮을 거의 그렇게 비명을 질렀으니까요. 견디기 힘들었지요.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방문 3개를 넘어서도 그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 정말 그걸 다 어떻게 견뎌냈는지. 의식은 있었습니까? 뾰뚜르 이바노비치가 물었다. 네, 그녀가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마지막까지 의식은 있었지요. 임종하기 15분쯤 전에 우리와 작별을 구하고는 볼로자를 데리고 나가달라고 당부까지 했지요. 한때 철부지 어린애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아주 가깝게 지냈던 또 성인이 되어서는
같은 일을 하던 동료였던 사람이 몹시 고통을 받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자신과 앞에 앉은 여인의 가식적인 모습이 불쾌하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뾰뚜르 이바노비치는 갑자기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입술을 내리 누를 듯 우뚝한 코와 흰 이마가 눈앞에 떠오르자 더러 겁이 났다. 사흘 밤낮을 끔찍하게 괴로워하다 죽었다. 언제든지 지금 당장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서늘한 두려움에 순간 몸서리쳤다. 하지만 곧바로 그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그건 이반 일리치의 일이지 자신의 일은 아니다. 자신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울적한 기분에 젖어서 그런 거다. 시바르츠 얼굴 표정에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자 마음이 진정된 뾰뚜르 이바노비치는 비로소 관심을 갖고 이반 일리치의 임종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마치 죽음은 이반 일리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일 뿐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듯이 이반 일리치가 겪은 끔찍한 육체적 고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려주더니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 뾰뚜르가 알 수 있었던 이반 일리치의 고통이란 것은 실제 이반 일리치가 겪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프라스코피아 표도르브나의 신경을 얼마나 자극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미망이는 이제 자신의 용건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뾰트르 이바노비치, 오, 정말 힘들어요. 정말이지.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녀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한숨을 내쉬고는 그녀가 코를 풀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마침내 코를 풀자 그가 입을 열었다. 힘을 내셔야지요. 그러자 그녀가 다시 입을 열어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국고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녀는 연금 문제에 관해 뾰뚜르 이바노비치에게 조언을 구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심지어 그도 잘 모르는 것까지 훤히 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렇게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국고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녀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뾰뚜르 이바노비치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열심히 생각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다가 예의상 그저 우리네 정부가 하는 일이 다 그렇게 인색하다며 탓하고는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미망이는 한숨을 내쉬고는 이제 어떻게 이 조문객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궁리하는 눈치였다. 그녀의 마음을 알아챈 그는 담배를 눌러 끄고 일어서서 손을 한번 잡아주고는 다른 방으로 건너왔다. 뾰뚜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가 언젠가 골동품 가게에서 샀다면서 아주 좋아하던 시계가 걸려있는 식당에서 사제와 추도식에 참여하러 온 지인들 몇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숙녀가 다 된 이반 일리치의 딸을 보았다. 딸도 온통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다.
아주 가느다란 허리가 상복 속에서 더욱 가늘어 보였다. 그녀는 어둡고 굳은 표정으로 어찌 보면 잔뜩 화난 모습이었다. 그녀는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뾰트르 이바노비치에게 인사했다. 그녀의 뒤에는 똑같이 화난 표정을 한 젊은이가 서 있었는데 뾰트르 이바노비치도 안면이 있는 예심 판사로 듣기로는 그녀의 돈 많은 약혼자였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그들에게 침울한 표정으로 인사하고 고인이 안치된 방으로 건너가려 했다. 그때 계단 아래쪽에서 이반 일리치를 빼다 박은 듯이 닮은 김나지움 학생인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들은 뾰트르 이바노비치가 법률학교에 다닐 때 보았던 이반 일리치와 영락없이 똑같았다. 우늘하고 퉁퉁 부은 두 눈은 10서너 살짜리 남자애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순정이 사라진 그런 눈이었다. 아들은 뾰트르 이바노비치를 보자 표정이 굳으며 부끄러운 듯 얼굴을 찌푸렸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아이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고인이 안치된 방으로 들어갔다. 추도식은 촛불과 비탄에 젖은 신음, 향연기, 그리고 눈물과 흐느낌 속에서 진행되었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미간을 찌푸린 채 그저 발만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고인의 시신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다가 맨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들 틈에 섞여 방을 나왔다.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엌 하인인 게라심이 고인의 방에서 뛰어나오더니 억센 손으로 손님들 외투를 하나하나 들춰보고는 뾰트르 이바노비치의 외투를 찾아 건네주었다. 그래, 자넨 어떤가, 게라심.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무슨 말이든 해야겠게 이렇게 물었다. 마음 아프지? 다 하느님 뜻이지요. 모두 가야 할 길입지요. 게라심은 농부답게 생긴 희고 튼실한 치아를 드러내며 말했다. 그는 한창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활달하게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소리쳐 마부를 불러 뾰트르 이바노비치를 마차에 태웠다.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많다는 듯이 현관으로 몸을 돌려 뛰어갔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향냄새와 시신 냄새 그리고 석탄산 냄새에 젖었다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자 이제 살 것 같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마부가 물었다. 늦지는 않았군. 뾰트르 바실레비치 댁으로 가세.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달려갔다. 실제로 그가 도착했을 때 카드놀이는 이제 겨우 첫 판이 막 끝나가던 중이어서 그가 끼어들어 5시 새 게임을 시작하기 아주 적절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이었습니다.